사와 줄거리. 재산과 명예에 집착하는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회의와 가책을 느낀 랠프 신부는 드로이다를 떠난다. 살인으로 무기징역 중인 프랭크의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이는 절망하고 크리어리 가족은 저택으로 이사한다. 피이는 집을 새로 단장하고 남자들은 농장일에 최선을 다한다. 랠프 신부의 계획적인 관리로 나온 이익 배당금과 생활비는 어김없이 클리어리 일가에게 보내진다. 드로이다를 휩쓴 가공할 만한 폭풍과 벼락으로 패디가 죽고 패디를 찾으러 간 스튜어드 또한 멧돼지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는 등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이 클리어리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다. 우연히 드로이다에 들렀다가 클리어리 집안의 불행을 함께하고 돌아간 랠프 신부는 바티칸으로부터 주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제4부 루크 1933년에서 1938년 타버린 대지. 대지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다. 일주일도 못돼 끈적끈적한 늪에서는 작은 새싹이 고개를 쳐들었다. 2달 후에는 그을렸던 나무에서 잎이 나왔다. 이곳 사람들이 강인하고 끈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곳의 땅이 그들에게 달리 어떻게 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심장이 약하거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이 지방에서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처가 아물기에는 여러 해가 걸려야 했다. 많은 나무들이 새 껍질을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일부 나무들은 더 이상 번식할 수 없을 정도로 검게 타 죽었다. 들에 깔린 짐승의 해골들이 먼지와 흙에 덮이려면 여러 해를 기다려야 했다. 그 사실을 아는 방랑자들은 결국 손으로 가리키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검은 평야의 전설의 일부가 될 때까지. 화재로 드로이다의 5분의 1이 불에 탔으며 2만 5천 마리의 양을 잃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은 양의 수에 비하면 극히 하찮은 수였다. 드로이다는 원래 12만 5천 마리의 양이 있었다. 당사자들이 천재지변을 적절히 소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운명의 분노에 불평을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단지 손해를 줄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일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누구도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봄이 되어도 드로이다의 정원에 꽃 한 송이 없는 황량한 모습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마이클 카슨이 만든 물탱크 덕분에 그들은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지만 불길에는 아무것도 견뎌내지 못했다. 불이 났을 때 물탱크에 물을 많이 썼지만 그 후에 내린 큰 비가 다시 채워주었다. 보부는 드로이다를 운영하는 데 더 많은 인부를 고용하려는 패디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더 고용했다. 메리카스는 클리어린의 남자가 아니면 영구 고용원으로 쓰지 않았고 양을 몰거나 털깎기를 위해 그때마다 임시 고용원을 채용했었다. 그러나 패디는 임시보다는 영구히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대개의 목장 일꾼들은 원체가 몸이 근질거려 한 곳에 있지를 못했다. 랠프 주교와의 서신 연락은 피이가 맡게 되었다. 매기는 랠프 주교의 편지를 읽어보고 싶었지만 피이가 편지를 보는 즉시 쇠상자에 넣어 잠궈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테디와 스튜어드가 죽은 후 피이에겐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랠프 주교가 가버리자 피이는 딸에 대한 약속을 잊은 듯했다. 매기는 무도회와 파티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했고 피이도 거기에 대해 별로 말이 없었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다. 그러나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 단지 늘 땅을 질게 했으며 바원 달린 강을 깊고 넓게 그리고 세차게 흐르게 해주었다. 겨울이 되었어도 비가 간헐적으로 계속 내렸기 때문에 보부는 걱정했다. 양들의 발병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진흙이 마르지 않아 새끼 양들이 추위와 습기로 죽었다. 전화가 길게 2번, 짧게 1번 울렸다. 그것은 드로이다를 부르는 신호였다. 피이가 전화를 받았다. 보부, 전화 받아라. 여보세요? 지미? 그래, 나 보부야. 그래, 잘 됐군. 추천장도 있어. 됐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
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일거리를 주겠지만 하여튼 내가 한번 봐야지. 난 소문만 믿거나 추천장만 믿지는 않아. 그래, 고마워. 잘 있어. 보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다. 새 일꾼이 와요. 지미가 그러는데 일을 잘한대요. 서부 퀸즐랜드에서 일해왔대요. 가축 매매 일도 하고요. 인류 양털깎이인데 하루에 2실링 5펜스를 받는데요. 그 점이 좀 이상해요. 잘 알아봐야겠어요. 이제 나이 30을 바라보는 보부는 점점 호주 사투리를 배웠다. 그는 체면상 더러 파티에 참석하여 홀령기의 처녀를 만날 기회는 있었지만 처녀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매기는 보부에게 실망했다. 보부는 몹시 수줍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목장일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았다. 잭과 휴이도 커가면서 보부와 비슷해졌다. 그들이 정원의 벤치에 앉아있으면 새 쌍둥이 같았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한 휴식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야영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집에서 잘 때에도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방바닥에서 잤다. 그들은 모두 매부리코와 친절하고 순한 얼굴이었으나 체격은 패디가 양털 깎는 일을 오래 해서 허리가 굽고 팔이 길어진 데 비해 그들은 승마기수 같은 유연한 몸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와 함께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 새로 올 일꾼은 결혼을 했다던 피이가 자를 대고 빨간 잉크를 묻힌 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묻지 않았어요. 내일 오면 알게 되겠죠. 여기를 어떻게 온대? 지미가 차로 데려다 준대요. 근처에 볼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했어요. 그 사람이 한동안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도 장가를 가지 않았으면 몇 주일 있다 떠나겠지. 목장 일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짐조와 패시는 리버뷰 학교 기숙사에 있었다. 그들은 법정 의무 교육 연한인 14살만 넘으면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그들은 형들을 따라 목장에 나가 일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면 드로이다는 가족들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고 임시고용원은 필요할 때만 쓰면 된다. 매기는 몇 주일 후에야 새로운 일꾼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크 오닐이었다. 그는 막일꾼들의 막사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고 기혼자를 위한 집에서 지냈다. 그는 보통 일꾼에게 아랑곳하지 않는 스미스 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의 환심을 사고 있었다. 매기는 그를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다. 어느 여름날 늦은 오후 해는 나무 위로 붉게 타고 긴 그림자가 어둠을 재촉하고 있을 때 그녀는 루크 오닐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보이드 쪽에서 연못 쪽으로 오고 있었고 오닐은 동남쪽에서 역시 연못 쪽으로 가고 있었다. 매기는 그가 검은 말을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말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기 때문에 매기는 그 말을 알아보았다. 아주 사납기로 소문난 말이었는데 이 말이 요즘 순해졌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능하면 이 말을 타지 않으려고 했는데 새로운 일꾼은 그 말을 잘 탔다.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키를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새로운 일꾼은 키가 큰 것 같이 보였다. 그는 보통 일꾼처럼 회색 프란넬이나 능지옷을 입지 않고 흰 셔츠와 흰 골덴 옷을 입었다. 그는 좀 멋쟁이였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가 인사했다. 그의 파란 눈이 꾸밈없이 경모하는 눈초리로 매기를 바라보았다. 참, 부인이 아니군요. 따님이셨군요. 난 루크 오닐입니다. 매기는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그를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가 혼란스럽고 화가 나서 가볍게 해야 될 말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 이건 정당치 않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렐프를 닮은 눈과 얼굴을 가질 수 있담. 루크 오닐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짐작도 못한 채 비가 많이 와서 아직 물살이 센 개울을 매기를 따라 건넜다. 그녀는 미인이다. 됐어. 저 머리카락 좀 봐. 그는 그녀가 쳐다봐 주기를 바랐다. 그녀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바로 그때 그녀가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를 미워하는 듯이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다. 하여간 그녀는 당황했다.
매기는 분홍색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황금빛 눈썹이 몹시 이상하단 듯이 반달 모양이 되었다. 그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의 이는 랠프 신부의 크고 하얀 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미소는 랠프 신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어린애처럼 바라보시는군요. 뭘 보시는 거죠? 그녀는 눈길을 돌렸다. 미안해요.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댁은 나에게 누구를 연상시켜 주었어요. 그뿐이에요. 원하는 대로 보세요. 아가씨 머리만 보는 것보다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더 낫죠. 내가 누구를 연상시키죠?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르다니 정말 이상한데요. 클리어리 양, 이름이 뭐죠? 맥이에요. 맥이, 위험이 없는데요. 아가씨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가씨 이름은 벨린다나 마델린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맥이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렇게 하죠. 맥이는 무슨 이름의 애칭인가요? 마가레트인가요? 아니에요. 메건이에요. 그게 더 나은 것 같군요. 앞으로 그렇게 부르죠. 안 돼요. 그러지 말아요. 그 이름은 싫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그러나 그는 껄껄 웃었다. 메건 양, 너무 고집을 부리는군요. 난 아가씨를 유스타시아 소프로니아 오구스타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갓주구리에 도착했다. 그는 말에서 내리면서 사람을 물려는 말을 칠 자세를 취했다. 마른 머리를 흔들면서 복종했다. 루크는 그녀가 내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발 뒤꿈치로 밤새 간말을 치고 말을 몰았다. 멋쟁이 숙녀이기 때문에 나이 먹은 보통 일꾼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고 그가 매기를 향해 말했다. 확실히 그래요. 매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매기는 이렇게 우연히 루크 오닐과 만난 이후 그에 관한 소식과 다른 사람들의 그에 대한 평판에 귀를 기울였다. 오빠들은 그와 잘 어울렸으며 그가 일하는 것에 만족해했다. 그는 확실히 게으른 사람은 아니라고 부부가 말했다. 피이까지도 어느 날 저녁 그가 아주 미남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를 화제에 올려놓았다. 엄마, 그 사람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카펫이 깔린 방바닥에 엎드려 책을 읽던 매기가 물었다. 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사람은 드 브리카사르 신부와 비슷한 것 같더라. 체격도 비슷하고 피부색도 비슷해.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닮아 보이게 하지는 않아. 그들은 전혀 달라. 맥이 책을 읽을 때는 숙녀답게 의자에 앉아야지. 승마용 바지를 입었다고 예절을 잊어버려서야 되겠니? 참, 누가 보나요, 뭐. 하여간 두 남자의 얼굴은 비슷했지만 인품은 아주 달랐다. 이 점이 매기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중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의 용모에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기는 부엌에서도 그의 인기가 대단함을 알게 되었다. 그가 흰 셔츠와 흰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스미스 부인이 빨래와 다림질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참 멋진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미니에가 황홀한 듯이 말했다. 그 사람은 호주 사람이에요. 매기가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다. 매기 아가씨,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호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이 오닐인 것을 보면 패디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 매기는 개울가에서 루크 오닐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거기서 그녀를 기다렸던 것 같았다. 매건, 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매기는 밤새 간말의 머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오는 토요일 밤 댄스 파티에 함께 가지 않겠어요. 초청은 고맙지만 난 춤을 출 줄 몰라요. 그래서 갈 수 없어요. 내가 잠깐 동안 춤추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러면 되겠죠. 난 안 간다고 말했잖아요. 매기는 이를 악물고 있었다. 아가씨가 춤출 줄 몰라서 못 간다고 해서 내가 춤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씨는 춤을 출 줄 아는데 나하고 가지 않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난 아가씨가 안 가겠다고 말한 이유가 내가 아니라 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쳐버린 그녀는 그를 노려보았으나 그는 웃기만 했다. 아가씨는 너무 버릇없이 자랐어요. 이제는 아가씨 마음대로 하려는 버릇은 고칠 때가 됐어요.
난 버릇없이 자라지 않았어요. 외동딸에 귀여워해주는 오빠들이 있고 이렇게 넓은 땅,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있고 하인이 있는데도 안 그래요. 진짜 소유주는 카톨릭 교회라고 하지만 크리 어린애도 부자죠. 이것이 바로 두 남자의 차이점이구나. 루크 오니를 만난 이후 잘 정리되지 않았던 점을 이제 알게 되었다. 렐프 신부는 외형적인 덫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루크는 인생의 복잡성이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살고 있었다. 부부는 어리둥절했지만 말없이 롤스로이스의 열쇠를 루크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루크를 보고 씩 웃었다. 이제까지 그녀는 초대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노쿠 데이비즈와 알라스퀘어 머킨 같은 남자는 거절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루크는 그들과 달리 뻔뻔스러웠다. 매기는 잿빛 장미 드레스를 입는 것이 몹시 싫었다. 다른 옷이 있다면 그 옷을 벗고 싶었다. 다른 시절, 다른 남자, 이 옷은 그 사람만을 위해 입어야 했다. 그녀는 가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어머니의 일을 생각하고는 몸을 떨었다. 그녀도 엄마처럼 되고 말까. 프랭크의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시작했을까. 그녀가 프랭크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옛날 사제관에서의 일. 아빠와 프랭크가 서로 맞서고 렐프가 그녀를 꼭 붙잡고 있던 일이 어제의 일 같다. 엄마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프랭크를 낳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엄마의 저런 모습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매기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루크가 롤스로이스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매기는 그런 칭찬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차 멋있죠. 그저 열쇠만 돌리고 계기판에 단추만 누르면 차가 출발해요. 날 혼자 있게 하지는 않을 거죠. 원 세상에, 당신은 나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밤엔 나하고 있어야 해요. 다른 놈들에겐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루크, 몇 살이에요? 30이에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23이 됐어요. 그래요. 어린애처럼 보이는데. 난 어린애가 아니에요. 오호, 그럼 연애해 봤어요. 한 번요. 그것뿐이에요. 23세. 난 그 나이에 연애를 10번도 더 했습니다. 나도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드로이다에서는 연애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다른 목장집 아들들이 아가씨한테 춤추러 가자고 졸랐을 텐데 아가씨는 보통 목장 일꾼이 넘보기에는 너무 고상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나한테 춤추러 가자고 했죠? 그녀가 말을 받아 넘겼다. 난 좀 뻔뻔스럽지요. 그가 말했다.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는 잘 몰랐으나 루크는 물리치기 힘든 남자라는 것이 분명했다. 이 점이 문제였다. 댄스 파티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왔다. 매기는 키가 큰 그녀의 멋진 파트너 때문에 다른 여자들로부터 시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이노쿠 데이비즈와 리엄 우르워크가 루크 대신 매기 옆에 있으려 했지만 루크는 잠시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마지막 춤은 왈츠였다. 루크의 춤솜씨는 기가 막힐 정도였다. 남자와 함께 서 있다는 것, 남자의 신체의 근육을 느낀다는 것은 매기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신기한 감촉이었다. 렐프 신부와의 간단한 접촉대에는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을 분별할 시간이 없었다. 롤스로이스가 울퉁불퉁한 길을 가볍게 달려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별로 말하지 않았다.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인간이 살고 있지 않은 돼지와도 같았다. 그날 밤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그는 이 초기 단계에서 그녀에게 키스하기에는 너무나 현명했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녀가 자신에게 키스하게끔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여름이 계속되는 동안 댄스 파티가 여러 번 있었다. 여름은 먼지투성이었으나 멋진 하루의 연속이었다. 클리어리 가에서는 매기가 남자친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점차 익숙해졌다. 매기의 오빠들은 그녀를 사랑했고 루크도 좋아했다. 루크 오닐은 일꾼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다.
클리어린의 식구들은 자신들이 목장주라기보다 오히려 일꾼이라고 느끼고 있어 루크가 재산이 없다는 것을 낮게 평가하지 않았다. 하여간 루크가 여느 일꾼과는 다르다는 것이 좋은 평을 받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클리어린의 식구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목장에 나가 있지 않으면 그는 저택을 방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얼마 후 보부는 루크에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고 그를 저택 뒤에 있는 손님의 집으로 옮기도록 했다. 매기는 처음과는 달리 그를 엘프 신부와 비교하면서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옛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에는 매기가 루크의 미소를 보아도 렐프 신부의 미소를 연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젊었으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사랑을 마음껏 느껴보고 향기에 취해보고 싶었다. 렐프 신부는 이제 렐프 주교가 되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춤출 때 루크와 가까이 있으면 그와의 접촉에 의한 상쾌한 생명감에 매기는 자극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루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랐다. 그가 렐프 신부를 연상시킨다는 것밖에 몰랐다. 그녀는 루크에게 끌리고 있는 것이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것은 양털깎기, 땅, 루크 오닐이 가본 곳에 관한 주로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그도 더러 책을 읽긴 했지만 매기처럼 독서에 열중하지는 않았다. 그는 깊이 있는 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장 이상하고 매기를 불만스럽게 한 것은 그가 그녀의 생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끔 그녀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그녀의 마음에 더 가까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는 묘하게 이야기를 일상적인 다른 화제로 돌려버리곤 했다. 루크 오닐은 영리하고 자부심이 강하며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서부 퀸즈 아일랜드의 남회기선상의 한 오두막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하고 가문이 엄격한 아일랜드 집안의 망나니 아들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윈튼에서 일하던 독일인 요리사였다. 그녀는 루크의 아버지와 결혼하려고 고집부리다가 집에서 쫓겨났다. 1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모두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루크의 아버지는 기분이 날 때에만 양털깎기 일을 했으나 그는 일보다 술 마시기를 더 좋아했다. 결국 그는 루크가 12살 때 술집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타 죽었다. 그리하여 루크는 곧 양털 깎는 일꾼들의 심부름꾼이 되었다. 루크는 고된 일을 겁내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 점차 가난에서 벗어났다. 그는 서부 퀸즈 아일랜드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양털 깎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을 열심히 하고 힘과 끈기가 있어 곧 1급 양털 깎기가 될 수 있었다. 루크는 일 자체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았다. 힘들게 일할수록 그는 기분이 더 좋았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소리와 악취, 또 갇혀 있다는 폐쇄감이었다. 양털 깎는 곳은 정말 지옥 같았다. 그래서 그는 으스대면서 양털 깎는 사람들이 엎드려 일하는 것을 감시하는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목장 주인은 호주의 새로운 귀족이었다. 다른 양털 깎는 사람들은 도박으로 한미천 잡아보려고들 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그 방면에는 소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여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먼저 목장 주인이 젊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룬가의 목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그녀가 결국에는 다른 일꾼과 결혼해서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 루크는 나룬가에서 빙겔리로 가서 말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다. 그는 그곳에서 용모도 신통치 않고 나이도 많은 상속녀에게 눈독을 들였다. 그는 거의 그녀를 정복할 뻔했으나 막판에 그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근처에 많은 땅을 소유한 아직까지는 젊음을 간직하고 있는 60대 노인에게 시집을 가버렸다. 이런 두 차례의 실패로 그는 3년을 허비했다. 당분간 그는 멀리 여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계속 이동했다. 이제 그는 30이 되었다. 그는 아직도 그의 황금의 알을 품어줄 거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윽고 드로이다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들리게 되었으며 그곳에 외동딸이 있다는 말은 그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그녀가 드로이다 전체를 상속받을 가능성은 없었지만 적어도 10만 에이커를 살 수 있는 돈을 그녀의 몫으로 받게 될 것이다. 루크는 지미 스트롱이 그를 드로이다로 태워다 주던 날 드로이다에 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드로이다가 카톨릭 교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그는 지미 스트롱으로부터 외동딸의 몫으로 현금 예금이 있으며 오빠들이 그녀를 귀여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 그는 땅보다 현금을 더 좋아했다. 돈을 제공해주는 물건보다 돈이 제공해주는 권력보다 현금이 더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가 결사적으로 탐낸 것은 나룬가 목장이나 빙겔리 목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현금으로 바뀌었을 때의 액수였다. 진정으로 목장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땅이 없는 매기 클리어리에게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루크와 매기가 함께 길리의 성 십자가 홀에 춤추러 간 것은 그들이 13번째로 춤추러 간 것이었다. 이날 밤도 돌아오는 길에 언덕 위에서 잠시 쉬었다. 날씨가 추웠다. 루크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는 그녀를 당겼다. 춥죠. 빨리 집으로 가야겠군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곧 몸이 더워질 거예요. 매기는 숨을 죽이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그의 체온을 느끼며 그녀와는 다른 신체 구조를 느끼는 것이 기분 좋았다. 그녀는 털로 짠 스웨터를 통해서 그의 손이 서서히 매기의 몸을 더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그녀가 춥다고 말하면 그만둘 것이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무언의 허락으로 여길 것이다. 젊은 그녀는 사랑을 제대로 음미하고 싶었다. 렐프를 제외하면 그녀가 관심을 가진 유일한 남자인데 이 남자의 키스는 어떤 것일까? 그의 키스는 렐프의 키스와 같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침묵을 허락으로 여긴 루크는 그녀의 얼굴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였다. 입술이 닿았으나 매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뭐람, 그저 누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의 입술의 압력이 가중되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려 이와 혀로 그녀의 입술을 강제로 열었다. 그리고는 혀를 그녀의 입 안으로 굴렸다. 메스꺼웠다. 렐프가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는 왜 그렇게 달랐을까? 그때 그녀는 축축한 것이나 메스꺼움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입을 벌렸었다. 아, 그런데 이게 뭐람. 그녀의 마음은 루크를 밀쳐버리고 싶은데 왜 그녀의 몸은 그에게 꼭 매달리려고만 할까? 루크는 그녀의 옆구리에서 민감한 부분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흥분시키려고 손가락으로 그곳을 계속 만졌다. 그러나 그녀는 흥분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서 떼어 그녀의 목덜미를 강하게 눌렀다. 그녀는 그러는 것을 더 좋아하는 듯했다. 그녀가 손으로 그를 끌어안으면서 헐떡였다. 그러나 루크가 입술로 그녀의 목을 더듬으면서 드레스를 벗기려 하자 그녀는 그를 밀치면서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루크, 그만해요. 이 일은 그녀를 실망시켰으며 그녀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루크는 그녀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담배를 피웠다. 루크는 스스로 자기는 여자를 상대하는 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많은 여자들이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과거의 여자들이 매기와 같은 숙녀는 아니었다. 사실 루크는 자신이 좋아하는 정도 이상의 기술은 잘 몰랐다. 그는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그와 연애를 했던 여자들은 즐기지 못했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속고 있는 줄도 몰랐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매기가 한숨을 쉬면서 몸을 뒷좌석에 푹 파묻었다. 루크,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요. 난 당신에게 불쾌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날 불쾌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난 경험이 없어서. 난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나고 약간 놀랐을 뿐이에요. 오, 메건. 그런 일은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너무 서둘렀어요. 잊어버립시다. 그래요. 잊어버리기로 해요. 그 남자는 키스해주지 않던가요? 루크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다. 그 남자라니요.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왜 그녀가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걸까? 한 번 연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 아는 줄 알았어요. 메건, 미안해요. 어떤 일꾼을 짝사랑했던 모양이군요. 그렇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자. 루크, 당신 말이 맞아요. 그건 풋사랑이었어요. 집 밖에서 그는 다시 그녀에게 키스해 주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애무하듯이 했다. 혀를 입속으로 넣는 장난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적극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나 분명히 좋아했다. 그는 기회를 망쳐버리지 않았음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매기는 침대에 누워 천장에 비친 등불의 환한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은 분명해졌다. 루크의 키스에는 렐프를 연상시키는 것이 없었다. 더 이상 루크와 렐프를 연결시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렐프는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루크는 될 수 있다. 루크가 두 번째로 키스했을 때 매기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했다. 그들은 루드나 허니쉬의 재미있는 파티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리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루크는 매기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관심을 가져주었다. 카미클 양이 그녀에게서 그를 빼앗아가려고 애를 썼으나 그는 카미클 양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척 멀고 추웠다. 루크는 파티장에서 샌드위치와 샴페인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집을 향해 3분의 2쯤 왔을 때 그는 차를 세웠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호주의 자동차 중에는 난방기를 설치한 자동차가 드물었다. 그러나 롤스로이스에는 난방기가 있었다. 그날 밤 히터는 아주 고마운 존재였다. 이렇게 추운 밤에 코트도 입지 않고 앉아있는 것이 멋있죠. 매기는 루크가 주는 샴페인 잔을 받으면서 미소 지었다. 그래요, 메건. 오늘 밤 당신은 아주 아름다워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속눈썹 끝을 살며시 문지른 다음 손가락 끝을 진지하게 내려다보았다. 루크, 왜 그래요? 당신이 황금가루를 발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당신처럼 속눈썹에 진짜 금이 칠해져 있는 여자는 당신뿐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 매기는 손가락 끝으로 눈썹을 문지른 다음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정말이에요. 전혀 떨어지지도 않군요. 샴페인이 그녀의 위장을 자극했으며 그녀는 황홀한 기분이었다. 루크가 손을 내밀어 그녀가 쥐고 있던 빈 잔을 받았다. 큰 롤스로이스의 엔진이 고요함 속에서 부드럽게 소리를 내며 더운 바람을 내보내 주었다. 루크는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 칼라를 열었다. 차 안이 더워서 두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인 듯이 끌려갔다. 그는 손을 올려 그녀의 머리를 잡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입이 반응을 보여 그를 황홀하게 했다. 그녀의 팔이 그의 목을 끌어안고 떨리는 그녀의 한 손은 그의 머리를 더듬고 다른 한 손은 목덜미에 매끈한 갈색결을 어루만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두 번째 술잔을 주기 전에 이미 그녀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흥분되어 그 부분이 굳어지고 있었지만 참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놓지 않은 채 그녀의 볼과 감은 눈 위에 그리고 눈 언저리에 키스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보는 날부터 매혹된 입에 키스했다. 그는 계속 그녀의 목과 어깨에 입을 맞췄다. 그녀가 그만하라고 소리칠까봐 두려웠지만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어진 그는 한 손을 그녀의 머리에서 떼어 드레스의 뒤쪽에 있는 여러 개의 단추를 풀고 순종하는 그녀의 발에서 드레스를 벗긴 다음 느슨한 속치마의 고리를 벗겼다. 그는 얼굴을 그녀의 목과 어깨 사이에 파묻은 채 손으로 그녀의 벗은 등을 따라 내려갔다. 갑자기 단단한 것이 그녀의 젖가슴에 닿자 그녀는 몸을 움찔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얼굴을 아래로 내려 시원하고 푹신한 것을 더듬었다. 그의 입술이 잠깐 유방을 쓰다듬었다. 그는 아찔한 쾌감을 느끼면서 그녀의 젖꼭지를 빨고 깨물고 키스했다. 포식을 한 젖먹이처럼 그의 입이 젖꼭지를 놓았다. 그리고 그는 유방에다 사랑과 감사의 키스를 했다. 그는 숨을 헐떡일 뿐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입이 그의 머리를 더듬고 손이 그의 와이셔츠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차리는 듯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속옷고리를 어깨에 걸어주고 드레스를 올려 단추들을 재빨리 끼워주었다. 메건, 우리 결혼하는 게 좋겠어. 그래요. 나도 그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그녀는 승낙했다. 그녀는 아래를 보고 있었으며 볼에는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가족들에게 얘기합시다. 그래요.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녀가 약속을 했다. 이제 돌아설 수는 없다. 그녀는 이제 루크 오닐 부인이 될 것이다. 참 이상하다. 내가 왜 승낙을 했을까?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기 위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렐프 드 브리카사르, 가끔 난 당신을 미워해요. 자동차 안에서의 사건은 매기를 놀라게 했으며 그녀의 마음을 산란하게 했다. 루크는 그녀의 양심이 고개를 숙였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녀는 옷이 벗겨질 때 소리를 지르고 그를 때리고 도망가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비되어 있었다. 샴페인과 차 안의 열기와 달콤한 키스에 마음이 무감각해져 그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했으며 이성과 양심을 잠자게 했다. 그녀의 엉덩이가 그에게 끌려갔으며 그녀의 허벅지와 그 위에 있는 곳이 그의 손에 잡혔고 돌처럼 단단한 그의 몸이 내리눌렀다. 그때 그녀의 영혼은 뒤흔들리며 무엇인가를 갈구하면서 활활 타는 듯했다. 그녀는 그냥 그렇게 있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가 자기 몸에서 떨어졌을 때 그녀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은 그녀가 루크 오닐과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가 그녀에게 한 일이 아이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임을 그녀가 확신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이 두 남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부가 렐프 주교를 초청하여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을 때 매기는 거의 발작적인 반대를 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큰 소리를 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가 드로이다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내고 있었다. 피이는 매기가 고른 신랑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드로이다와 같은 큰 목장의 일지를 기록한다는 일은 완전히 한 사람의 몫의 일이었다. 1934년 7월 22일 일요일의 일지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맑음, 새벽 기온 0도, 미사 없었음. 부부는 집에 있고 잭은 일꾼 2명을 데리고 머린밥으로 갔음. 휴이는 일꾼 1명을 데리고 웨스트댐으로 갔음. 오후 3시의 기온 섭씨 30도. 습도 큰 변화 없이 60도의 서풍. 정찬 메뉴는 옥수수를 곁들인 쇠고기, 삶은 감자, 당근, 양배추, 살구 푸딩. 메건 클리어리 8월 25일 토요일 길리의 성십자 성당에서 목장 일꾼인 루크 오닐 씨와 결혼 예정. 일지 기록. 저녁 9시. 기온 7도. 금음달. 매기의 불행한 결혼 생활. 루크가 매기에게 해준 약혼 반지는 수수한 것이었지만 아주 예뻤다. 백금 상가락지에 4분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한 개씩 박혀 있었다. 청첩장에는 8월 25일 정오에 성십자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되어 결혼식 후에 가족들만의 피로연이 호텔에서 베풀어질 예정이었다. 이 피로연에는 스미스 부인, 미니에 그리고 캐트도 초대되었다. 그러나 짐조와 패시는 그대로 시드니에 머물러 있었다. 스미스 부인은 매기가 잔치를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자는데 불만이었다. 스미스 부인은 외동딸이 드루이다의 깃발도 날리고 심볼즈도 치고 잔치를 며칠씩 열며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매기는 그런 법석을 반대했고 심지어는 신부가 쓰는 관조차 쓰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평상복에 평상시에 늘 쓰는 모자를 쓰고 결혼을 했으며 그 옷차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우리 신혼여행 갈 곳을 결정했어. 결혼을 약속한 다음 일요일에 루크가 말했다. 어디예요? 노스킨즈 아일랜드. 거기에 돈벌이가 있대. 하지만 루크,
당신은 여기에도 좋은 일자리가 있잖아요. 처가살이는 떳떳지 못해. 웨스트킨즈 아일랜드 땅을 살 돈을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빨리 마련해야겠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사탕수수를 베는 일이야. 그건 쿨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야. 쿨리들이 하기에는 그 일은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 노스킨즈 아일랜드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드로이다를 바라보았다. 드로이다에서 살지 않게 된다고. 렐프가 그녀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살다니.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는 곳에 살게 되다니. 이 낯선 사람과 결합되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단 말인가. 루크는 매기가 수심에 차 있는 것을 알았으나 무엇 때문에 수심에 잠기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빙길리의 상속녀와 결혼하려고 시도했던 남자에게 매기는 덤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길까봐 그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었다. 매건, 난 구식이야. 그가 말했다. 그녀는 불쑥 나온 말에 의아해하면서 그래요 하고 되물었다. 그녀의 어조는 그래서 무슨 상관이냐는 뜻이었다. 내 말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나에게 넘겨준다는 서명을 하라는 거야. 아직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내 생각을 알고 그 뜻을 당신이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매기는 시집을 가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돈은 자연히 루크의 것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호주에서 교육을 아주 많이 받은 일부 지식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매기로서는 특히 그랬다. 어렸을 때부터 매기는 남자의 이런 권리에 이의를 느낀 적이 없었다. 별걸 다 신경 쓰는군요. 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내 것은 자연히 당신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정치를 한다는 쓸개 빠진 풋내기들이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면서 그런 풍습을 금지시켰어. 매건, 난 우리들 사이에 모든 것을 공정히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루크,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지? 현재는 14,000파운드예요. 난 매년 2,000파운드씩 받아요. 루크는 짧게 휘파람을 불었다. 와, 굉장한 돈인데. 내가 당신 대신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어. 난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 나중에 목장을 사는데 쓸 테야. 앞으로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모두 저축하는 거야. 알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루크가 소홀히 한 간단한 일 때문에 결혼이 도중에서 깨질 뻔했다. 그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와트킨 신부는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신부는 그에게 개종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으나 루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교회나 다른 곳에서 식을 올리려고 했으나 매기가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결혼식은 성당이 아닌 사제관에서 하기로 했다. 경건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게 되자 매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나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닌 듯 싶었다. 성당이 아닌 사제관을 성당처럼 꾸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언짢은 결혼식이었다.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신부가 세속적인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는 난처함을 면하기 위해 억지로 주례를 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혼례 미사도 아니었으며 축복도 없었다. 어쨌든 결혼식은 끝났고 매기는 루크 오닐 부인이 되었으며 노스킨즈 아일랜드로 떠나게 되었다. 루크는 첫날 밤을 임페리얼 호텔에서 묵는 것을 반대했다. 그날 밤 군디위리로 출발해서 그 다음날 군디위리에서 다시 브리스베인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탈 수 있게 되는데 그날 밤 떠나야 기차의 연결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디위리 완행열차는 10,000원을 이루었다. 침대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으며 밤새도록 앉아 있어야만 했다. 다음날 군디위리에 도착한 매기는 여행으로 인해 피곤했으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차를 한 잔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베인행 급행열차가 중간에 멈추어 섰을 때였다. 브리스베인에서 도시의 다른 쪽 끝에 있는 로마 스트리트 역에 가서 케어냉 특급을 탔다. 매기는 루크가 2등석표를 산 것을 보고 놀랐다.
루크, 우린 돈이 있어요. 피로에 지친 매기가 외쳤다. 나에겐 따로 100파운드가 있어요. 보부가 준 거예요. 왜 1등 침대차 객실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아까운 돈을 침대차에다 낭비할 필요가 있겠어. 우린 젊고 건강하잖아. 그리고 난 돈 많은 목장 주인이 아니라 나이 먹은 노동자야. 매건, 당신은 나와 결혼한 거야. 그는 그녀를 마치 버릇없는 아이처럼 취급했다. 매기는 루크가 정말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반항심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은 말다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아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들이 가려는 곳은 덕루라는 읍으로 열차의 종착역인 케언드역에서 50마일 못 미치는 곳에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아팠다. 음식을 먹으면 비위가 상했으며 길리의 더위와는 다른 더위가 정말 지독했다. 그러나 그녀를 괴롭힌 것은 신체적인 불편보다는 루크의 태도였다. 루크는 매기는 보지도 않고 카드웰로 가는 두 사람과 한가하게 잡담을 나누었다. 카드웰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루크는 역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생선 가게로 가서 생선튀김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왔다. 매건, 카드웰 생선 맛은 세계에서 최고래. 자, 먹어봐. 매기는 기름이 흐르는 생선 토막을 보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한참 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면서 화장실에서 나왔다. 복도 밖에서 기다리던 루크가 물었다. 왜 그래? 몸이 불편해. 군디 위리를 떠난 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왜 당신은 그런 것도 눈치채지 못해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줄 알았지. 그들이 열차에서 내린 것은 늦은 오후였다. 그는 역장에게 숙박비가 싼 여관을 묻고는 짐을 들고 거리로 나갔다. 뒤에서 따라오는 매기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빅토리아 왕조식의 큰 가구들로 가득 차 있어 여관방은 좁았지만 매기에게는 천당처럼 보였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결혼식이 토요일이었고 그때가 목요일 저녁이었으니까 닷새를 만원 열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시달렸던 것이다. 저녁을 먹기 전에 좀 누워있어. 난 사람들을 좀 만나보고 올게. 그는 결혼식 날 아침처럼 발랄해 보였다. 그녀는 깊은 잠을 자고 또 잤다. 누군가 그녀의 구두와 스타킹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매기는 몸을 움직이면서 눈을 떴다. 루크가 창문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자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난 당신이 깨어나길 이틀이나 기다렸어. 지금은 기분이 어때? 그녀는 일어나 앉아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고마워요, 루크. 난 젊고 건강하긴 하지만 당신과 같은 남자가 아니라서 그런 육체적인 고생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침대 끝으로 가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는 듯 그녀의 팔을 비벼주며 말했다. 매건, 미안해. 난 당신이 여자란 생각을 잊었었어. 내가 결혼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여보, 배고프지? 네, 굉장히. 제대로 식사를 한 게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럼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덕루를 구경하러 나가지. 호텔 바로 옆에 중국 식당이 있었다. 매기는 난생 처음 동양 음식을 먹었다. 그녀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꿀처럼 맛있을 터이지만 특히 그 음식은 별미였다. 루크는 매기가 맥주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마시게 했다. 처음에 물을 조심해서 마셔야 해. 하지만 맥주는 마셔도 아무런 탈이 나지 않지. 그런 다음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뽐내면서 덕루 읍내를 돌아다녔다. 마치 그 읍을 소유한 지주같이 뽐냈다. 덕루는 참 이상한 곳이었다. 검은 비단 바지를 입은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해 매기는 남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곳의 상권은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 듯했다. 큰 백화점도 아잉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백화점에는 길리의 백화점보다 물건이 훨씬 더 많았다. 매기는 그곳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놀랐다. 그곳 남자들은 짧은 카키색 바지에 맨발이었고 대개 웃옷은 입지 않았다. 간혹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차림새는 티셔츠 따위의 속옷이 대부분이었다. 여자들 옷은 더 엉성했다. 대부분의 여자들 역시 짧은 바지에 맨발이었으며 가슴은 소매가 없는 작은 조끼로 덮여 있었다. 매기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매우 점잖지 못하게 보였다. 그들에 비하면 중국 사람들은 옷을 예의 바르게 입는 편이었다. 자전거가 많았고 자동차는 몇 대밖에 없었으며 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길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지독히 무더웠다. 그러나 온도계를 보면 섭씨 32도밖에 안 되었다. 길리에서는 섭씨 45도가 넘어도 이처럼 덥게 느껴지진 않았다. 습기가 많은 탓으로 훨씬 덥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들이마시는 공기는 마치 물과도 같았다. 루크, 더 못 견디겠어요. 제발 돌아가요. 그녀는 1km도 채 걷지 못하고 헐떡거렸다. 그렇지, 습기 때문에 그럴 거야. 여름이나 겨울이나 습도가 90%를 내려가질 않아. 여름 장마철이 되면 습도가 100%로 올라가지. 여름에 비가 와요. 겨울에 안 오고. 비는 1년 내내 늘 장마가 있어. 밤에도 서늘해지지 않아요. 그들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 매기가 물었다. 별로 서늘해지지 않아. 당신도 곧 익숙해질 거야. 그는 그녀를 먼저 방에 들어가게 했다. 바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올게. 반 시간이면 될 거야. 그 정도면 당신에게도 시간이 충분할 거야.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루크가 방으로 돌아오자 매기는 전등을 끄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바싹 덮고 있었다. 루크는 웃으면서 이불을 잡아당겨 방바닥으로 던졌다. 더운데 무슨 이불이야. 우린 이불이 필요 없어. 당신 잠옷은 화장대 위에다 놓았어요. 이런 날씨에 잠옷이라니. 당신은 잠옷을 입었어. 네, 벗어버려. 그런 건 어차피 귀찮을 거야. 매기는 천천히 잠옷을 벗었다. 스미스 부인이 아주 예쁘게 수놓아준 모시 잠옷이었다. 어두워서 그가 그녀의 몸을 볼 수 없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됐다. 다 벗고 누워있자니 활짝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미풍이 몸에 닿아 훨씬 시원했다. 그러나 같은 침대에 다른 더운 몸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녀는 답답하게 느껴졌다. 침대 스프링이 삐거덕 소리를 냈다. 매기는 축축한 살이 팔에 닿자 깜짝 놀랐다. 루크는 옆으로 누워서 팔로 그녀를 끌어당겨 키스했다. 처음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곧 몸을 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운 것이 싫었고 키스가 싫었으며 또 루크와 키스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어느 것도 그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지 않았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꽉 잡고 그의 신체 일부는 허벅지를 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무언가를 더듬어 찾아서는 자기 몸을 더듬는 모양이었다. 안전한 게 좋지. 그가 숨을 헐떡이면서 혼자 말했다. 반드시 누워. 아니, 그렇게 말고. 제발, 다리를 벌리란 말이야.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녀는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이것은 무섭고 추잡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완전히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단단히 움켜잡고 다른 손은 그녀의 두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두 다리를 넓게 벌렸지만 그는 그녀보다 훨씬 더 커서 그녀의 사타구니 근육들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피로와 두려움에 어둑해지는 안개의 장막을 통해 어떤 강한 기운을 의식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녀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날카롭고 긴 비명을 질렀다. 시끄러워 하고 그가 투덜거렸다. 그는 머리를 붙잡고 있던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당신을 죽이기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프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녀는 무시무시한 통증으로부터 몸을 빼려고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무게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가 그녀를 흥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건조했으며 그가 점점 더 빨리 몸을 움직여 숨을 헐떡거리자 그녀의 섬세한 살을 긁고 찢었다. 그러자 얼마 후에 그는 조용해졌으며 몸을 움찔하더니 몸을 낮추었다. 다행히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고 뒤로 누워 가쁘게 숨을 쉬었다.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는 겨우 말했다.
그녀는 그저 죽고만 싶었다. 통증 때문이 아니라 그녀는 그를 위한 존재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그녀도 그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저항과 비명소리에 지쳐버린 그는 등을 돌리고 자버렸다. 매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드로이다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고 그 행동을 증오했다. 매기의 통증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는 아주 잘 자고 있었다. 동이 트는 곳도 어두워질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즐거움이 없이 왔다. 새벽에 숱하게 울음소리가 없는 것이 이상했다. 드로이다에서는 짐승들의 소리가 사람을 깨웠었는데 루크가 잠에서 깨어 돌아 누웠다. 메건, 자, 얼굴 좀 돌려봐. 그가 한 손을 엉덩이에 얹으면서 명령했다. 돌아 누워. 말을 잘 들어야지. 그녀는 주춤거리며 돌아 누워 그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난 메건이 싫어요. 맥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항의였다. 난 맥이가 싫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맥이라고 부르지. 그는 꿈꾸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몸을 보았다. 당신은 참 멋진 몸을 가졌어. 그는 흥분하지 않은 납작한 분홍색 젖꼭지를 만졌다. 이건 정말 기가 막혀. 그는 베개를 겹쳐베고 누워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맥이, 나한테 키스해. 이번엔 당신이 나한테 해줄 차례야. 그녀는 그의 우람한 체격을 보면서 다시는 그와 키스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맥이, 시킨 대로 해. 나한테 키스해. 그녀는 허리를 굽혀 그에게 키스했다. 그는 그녀의 유방을 만지면서 그녀에게 계속 키스하게 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 그의 사타구니에다 밀어넣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내키지 않은 입을 떼며 손바닥 밑에 그것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을 보았다. 오, 루크, 제발 그만해요. 제발. 그녀가 외쳤다. 파란 눈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녀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렇게 아파. 알았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 제발 기분을 내라고. 그는 자기 위로 그녀를 끌어올리더니 그녀의 다리를 넓게 벌리고 결혼하자고 약속하던 날 자동차 안에서 했던 것처럼 그녀의 어깨를 쳐들고 자신을 그녀의 유방에 밀착시켰다. 매기는 겨우 그렇게 견딜 수 있었는데 최소한 그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진 않았다. 남자들이란 정말 이상한 짐승이다. 그런 행위가 아기를 낳게 할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그녀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을 것이다. 난 일자리를 구했어. 여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루크가 말했다. 네, 루크, 우리 집을 가꾸기도 전에요. 우리가 가정을 갖기도 전에요. 맥이, 집을 새낼 필요는 없어. 난 사탕수수를 베러 갈 거야. 난 일주일에 엿새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해. 내가 잘만 베면 일주일에 20파운드 이상 받게 될 거야. 보수가 그렇게 많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루크,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 맥이. 우린 함께 살 수 없어. 여자를 막사로 데려갈 수 없거든. 그리고 당신도 일하는 편이 더 좋을 거야. 이 모두가 목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 하지만 난 어디서 살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여긴 몰이를 할 가축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들어가서 살 일자리를 구해놓았어. 당신은 한멜호후의 루드비히 물려신의 집 하녀로 일하게 됐어. 그는 큰 사탕수수 농장주야. 그런데 부인이 불구자라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그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언제 만나죠? 일요일에. 루드비히는 당신이 결혼한 걸 알아. 그러니까 일요일엔 외출을 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당신만 편하게 일을 꾸며놓았군요. 안 그래요?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우린 열심히 일하고 낭비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모아서 부자가 되어야지. 머지않아 우린 우리의 목장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 말대로 참고 견디겠지. 좋을 대로 하세요. 그녀는 자기 지갑을 열어보았다. 여기 있는 내 돈 가져갔어요. 은행에 저금했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면 안 돼.
하지만 돈을 전부 가져가면 어떡해요?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당신이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당신은 내일 아침 힌멜호후로 갈 거야. 거기 가면 돈을 쓸 일이 하나도 없어. 당신은 일꾼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윌러시는 당신의 월급을 내 구자로 넣기로 했어. 맥이, 나도 그 돈에는 절대 손대지 않을 거야. 알겠어. 누구도 그 돈을 쓰면 안 돼.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야. 당신은 아주 생각이 깊군요. 하지만 내가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순간 그녀에게 목장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어린애를 낳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할 뻔했으나 그녀의 경멸하는 듯한 표정 때문에 그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지. 목장을 갖기 전에는 어린애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린애도 없다. 그리고 남편도 없다. 매기는 웃음을 터뜨렸다. 루크도 웃었다. 그는 첫 잔을 들어 축배했다. 콘돔을 위해 축배를. 그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힌멜호후로 갔다. 매기는 기분이 좀 나아졌다. 루크는 그녀의 유방에 만족하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힌멜호후 농장의 주인집은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의 큰 집이었다. 주위에는 야자수나 바나나 그리고 좀 작은 종려수들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루크가 매기의 옷가방을 들고 갔다. 그녀는 신발과 스타킹을 신고 있어 헐떡이면서 그를 따라갔다. 주인은 집에 없었다. 그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집의 부인이 2개의 지팡이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베란다로 나왔다. 부인의 친절하고 곱상한 얼굴을 보자 매기는 당장 기분이 좋아졌다. 어서들 와요. 호조 억양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루크는 그녀의 옷가방을 내려놓고 부인과 악수를 했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는 10시에 안 스웬슨과 술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맥이에요. 좋은 이름이군요. 내 이름은 애니예요. 앞으로 그냥 애니라고 불러요. 식구라고는 루디하고 나뿐이에요. 우린 아기가 없어요. 맥이, 우리하고 사는 것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방을 보여줄게요. 옷가방을 둘 수 있겠어요. 맥의 방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가구가 별로 없었다. 한쪽에 큰 창문이 있고 거실과 같은 길이의 베란다가 있었다. 거실에 있는 가구는 사탕수수로 만든 것이었다. 여기는 너무 더워서 벨벳이나 무명으로 만든 옷은 입지 못해요. 무시류를 입고 체면만 차릴 정도로 옷을 입어야 해요. 당신은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요. 매기는 애니 빌려준 시원한 옷들을 입었다. 당신이 내 짧은 바지를 입으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애니 말했다. 매기는 미소를 지었다. 매기,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벌써 기분이 좋군요. 앞으로 재미있게 지내도록 해요. 독서를 좋아해요. 루디와 나는 독서광이에요. 매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저도 무척 좋아해요. 잘 됐군요. 당신은 미남인 남편을 별로 보지 않아도 견딜만 하게 될 거예요. 매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미남이라고, 그를 보고 싶다고. 그녀는 다시 그를 보지 않으면 자기는 완전히 행복을 찾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아내이며 법은 그를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뜬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단지 자신만을 책망할 뿐이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을 구경하고 앤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힌멜호후의 농장을 내려다보니 드로이다 생각이 났다. 저게 바틀프레르 산이에요. 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해발 3000m예요. 사람들은 저 산이 주석 덩어리라는데 정글 때문에 채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불어오는 습한 바람에 메스꺼운 악취가 날아왔다. 매기는 기차에서 내렸을 때부터 이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다. 견디기 어려운 단냄새였다. 그건 당밀 냄새예요. 애는 매기의 벌렁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부인은 담배를 꺼내 피웠다. 메스꺼운데요. 알아요. 그래서 난 담배를 피워요. 어느 정도는 익숙해질 거예요. 강변에 있는 검은 연기를 뿜는 건물들은 뭐예요?
공장이에요. 거기서 사탕수수로부터 원당을 뽑아내죠. 안 스웬스는 185cm로 루크와 키가 비슷했다. 그는 멋진 스웨덴 사람의 용모를 지녔는데 외모는 루크와 많이 닮아 있었다. 그건 북구 사람의 피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사람에게 많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루크는 안과 함께 낡은 트럭을 타고 사탕수수 베는 곳으로 떠났다. 그는 어서 빨리 일하고 싶어 병이 날 정도였다. 루크가 안을 따라 밭으로 나갔으나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사탕수수 베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짧은 바지에 두꺼운 털 양말과 장화를 신고 있었으며 뻣뻣하게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들은 얼굴에서부터 발까지 검정 먼지로 덮여 있었고 가슴과 팔과 등에는 땀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숯가루와 사탕수수의 진 때문에 저렇게 새까맣게 되는 거야. 안이 설명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기구 2개를 들어 하나는 루크에게 주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 사탕수수 베는 칼이야. 이것으로 베는 거지. 사용법만 알면 아주 간단해. 안은 시범을 보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 모습은 그 일이 아주 쉬운 듯이 보이게 했다. 안은 시범을 끝내고 말했다. 날은 항상 세워두고. 그럼 잘해봐. 안은 자기 일터로 갔다. 루크도 일을 시작했다. 양털 깎는 일보다 훨씬 어려웠다. 허리를 굽히고 칼질하고 허리를 펴고 잎들을 쳐내고 잘 쌓아두고 새 사탕수수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사탕수수 밭에는 독이 있는 동물들이 많았다. 들쥐, 두더지, 거미, 뱀, 파리, 벌 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글거렸다. 그래서 일하기 전에 사탕수수 밭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사탕수수가 그을음투성이가 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랬어도 물리거나 쏘였다. 만약 장화를 신지 않았다면 발은 손보다 더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꾼들은 장갑을 끼지 않았다. 장갑을 끼면 동작이 느려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 일은 시간이 돈이었다. 해가 지자 안은 작업 중지를 외치고 루크가 얼마나 배웠나 보려고 왔다. 괜찮은데 그는 루크의 등을 치면서 외쳤다. 5톤이라. 첫날 치고는 괜찮아. 일꾼 중 그 주의 식사 당번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을 만들어 식탁 위에 잔뜩 쌓아놓았다. 그날의 메뉴는 스테이크와 감자, 빵, 잼이었다. 일꾼들은 음식에 덤벼들어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양철로 만든 막사의 양쪽 벽으로 허술한 침대들이 쭉 놓여 있었다. 일꾼들은 누워서 한숨을 쉬며 사탕수수를 저주했다. 그리고는 모기장을 치고 곧 잠이 들었다. 안이 루크에게로 왔다. 루크의 손을 보더니 루크에게 약을 발라주고 문지르라고 했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에 그의 손은 굳어졌으며 하루에 8톤의 사탕수수를 벨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일꾼에게 요구하는 최소량이었다. 그 후 루크는 안보다 더 잘 베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원했으며 동업을 원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바란 것은 모든 일꾼들이 자기에게 안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기를 원했다. 안과 루크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허황되었고 여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여자들이 그들을 선망의 눈으로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사탕수수에 모든 것을 바쳤다. 사탕수수를 베는 것은 돈에 굶주린 백인의 길이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었다. 4주일이 지나자 매기는 루크를 만날 수가 있었다. 일요일만 되면 매기는 분을 바르고 예쁜 비단 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오지 않았다. 앤과 루드비히 뮬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이 저물어 갈 때면 매기가 생기도 사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항상 그를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데도 그는 그녀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일이었다. 그녀는 분노와 시리, 고뇌, 수치심에 잠기게 되었다. 그녀는 덕루 여관에서의 이틀 밤을 무척 지겹게 여겼지만 그래도 그때는 남편과 함께 있었다. 그녀는 그때 아픔 때문에 소리치기 전에 혀를 깨물어 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4번째 일요일에 그녀는 맨발에 짧은 바지와 조끼를 입은 채 한 주일에 한 번씩 특식을 즐기는 뮬러와 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마련하느라 부엌에 있었다.
뒤쪽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 키가 큰 털복숭이 남자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루크, 이 사람이 루크란 말인가? 그는 돌로 만든 장승 같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볼에 키스를 하고 식탁에 주저앉았다. 앤 뮬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루크를 욕하고 있었다. 아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기쁘겠군요. 앤 뮬러가 말했다. 자, 모두 베란다로 나가서 함께 식사합시다. 루드비히 뮬러는 호주 태생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일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뚜렷이 흐르고 있었다. 그와 그의 부인은 매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매기가 집안일을 거두어주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황금빛 머리의 젊은 여자가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 앤이 훨씬 행복해했기 때문에 루드비히는 감사히 생각했다. 루크, 사탕수수 일은 어때?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내 말을 믿겠어요. 루크가 웃으면서 말했다. 루디는 루크의 잘생긴 얼굴을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기질도 그렇고 체격도 좋아서 아주 적격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겠지. 루디는 사탕수수 밭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성에 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죽으로 제본한 프로이드, 융, 헉슬리, 러셀 등의 두툼한 책들을 읽고 있었다. 난 당신이 매기를 만나러 오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앤이 말했다. 저 안과 나는 당분간 일요일에도 일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내일 인감으로 떠나요. 그러면 매기는 당신을 자주 보지 못하겠군요. 매기는 이해해요. 한두 해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름에는 좀 놀게 되는데 그때 아니 시드니에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군요. 그때 매기를 데리고 가겠어요. 루크,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죠? 앤이 물었다. 서쪽 키눈나 근처에 목장을 사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죠. 매기가 말하지 않던가요? 매기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당신이 이야기해보세요. 루크는 구릿빛 얼굴에 파란 눈을 반짝이며 사탕수수 베는 곳에 이야기를 했다. 루크는 그 일을 아주 좋아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다. 매기는 때가 되면 그가 그 일을 포기할지 어떨지가 의문이었다. 뮬러 부부는 아주 친절했고 그녀가 하는 일도 가벼운 편이었지만 만약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면 드로이다가 가장 적합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루크는 매기가 접시 씻는 일을 도와주고는 그녀를 데리고 제일 가까운 사탕수수 밭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는 계속 설탕과 사탕수수 배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사탕수수 배기가 양털깎기와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양털깎기보다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를 말했다. 그들은 다시 돌아서서 언덕 위로 올라갔다. 루크는 그녀를 집 밑에 만들어 놓은 온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곳은 매기가 혼자 즐겨 찾는 곳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힌멜호후가 드로이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 드로이다에서는 이렇게 좁은 곳에 그렇게 많은 식물을 기를 수는 없었다. 그곳에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루크, 멋있는 곳이죠? 나는 이런 온실을 직접 갖고 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1, 2년 후에는 우리도 집을 가질 수 있겠죠. 도대체 혼자 사는데 무슨 집이 필요해? 여긴 길리와는 달라. 여자가 혼자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야. 내 말대로 이 집에 사는 게 더 낫다고. 당신은 여기가 싫어. 다른 사람 집 치고는 여기가 아주 좋아요. 매기, 우리가 서쪽으로 갈 때까지는 현재의 상태로 만족해야만 해. 내 말 알겠지? 네. 그는 그녀의 볼 밑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길을 걸어 내려갔다. 좀 떨어진 나무 밑에 그가 세워둔 자전거가 있었다. 그는 버스값을 아끼기 위해 30km를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건 갈 때도 30km를 자전거로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참 미친놈이야. 앤이 루디에게 말했다. 나라면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1월이 지났다. 1월은 사탕수수를 베는 사람에게는 1년 중 가장 한가한 때였다. 하지만 루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매기에게 시드니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그녀를 남겨둔 채 안과 둘이서 시드니로 갔다. 안은 미혼이었으며 식민재단 공장 근처에 이모네 집이 있었다.
사탕수수 베는 사람들 중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었다. 루크와 안은 이곳에서 설탕 부대를 나르는 일을 했다. 여가에는 해변에 나가 수영을 하거나 파도 타기를 했다. 매기는 뮬러 씨네 집에 남아 장마철을 맞아 고생했다. 장마철이 되자 하늘에서 비가 줄기차게 쏟아졌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은 아니었고 가끔 발작적으로 쏟아졌다. 호우가 그친 뒤에 대지는 지글지글 끓었다. 사탕수수밭, 정글, 산 등에서 수증기의 거대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서는 또 호우가 되어 내리곤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점점 집이 그리워졌다. 노스킨즈 아일랜드는 그녀가 살 곳이 아니었다. 이곳의 풍토가 그녀에게 맞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평생을 이곳에서 썩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매기는 드로이다를 몹시 그리워했는데 그녀의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있다는 말을 가족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느니 차라리 평생을 썩겠다고 생각했다. 달이 가고 해가 가서 매기가 이곳으로 온 지 2년째로 접어들었다. 뮬러 부부의 친절함으로 그녀는 힌멜호우에서 계속 지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만일 그녀가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하면 부부가 돈을 보내주겠지만 가엾은 매기는 루크가 자기에게 한 푼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날은 그녀가 루크와 헤어지는 날이다. 다시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성장할 때 배운 것들은 그녀가 루크를 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결혼의 성스러움, 언젠가는 아기를 얻으리라는 희망과 그 고집, 강한 자부심, 이렇게 된 것이 루크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잘못도 크다는 자책 등이 작용했다. 그동안 그녀는 루크를 6번 만났다. 그녀는 동성연애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루크가 안과 사는 셈이었고 그와 같이 지내기를 더 좋아했으므로 루크는 안과 결혼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루크와 안은 완전히 동업자가 되어 해안을 따라서 사탕수수 수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일하기 위해 태어난 남자들 같았다. 루크는 간혹 그녀를 만나러 왔을 때도 친밀감은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잠깐 산책하다 간단한 키스를 해주고 떠나곤 했다. 1939년 6월 어느 일요일에 루크와 안이 매우 유쾌한 기분으로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매기를 스코틀랜드인들의 파티에 데려가려고 왔다고 말했다.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루크와 안이 스코틀랜드 남자들이 입는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답게 생긴 그들이 그 치마를 입으니까 더 남자다워 보였다. 당신들은 왜 스코틀랜드 남자의 킬트를 입었어요? 이것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안이 대답했다. 그래요. 루크가 그 치마를 사기 위해 돈을 다 쓰다니 그 파티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안, 그렇지 않아요. 가끔 휴식이란 것도 취해야지. 루크가 방어하듯이 말했다. 안의 말은 사실이었다. 남자들은 모두 킬트를 입고 있었다. 남자들의 의상에 비해 여자들의 의상은 초라해 보였다. 이 파티에서 여자의 존재는 무시되고 있었다. 여자들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파티가 진행되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루크와 안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녀 없이 이러한 파티에 많이 다녔단 말인가? 오늘 밤은 그녀를 왜 여기에 데려왔을까? 그녀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다.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으며 특히 그녀의 결혼 반지를 관심 있게 곁눈질해 보았다. 루크와 안은 여자들로부터 많은 시선을 받았다. 그들이 스코틀랜드 남자 행세를 하는 것은 그들이 킬트를 입은 모습이 멋있게 보여 인기를 독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 지독한 사기꾼들아. 당신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파티는 새벽 4시가 돼서야 끝났다. 새벽이었지만 밖은 여전히 후텁지근했다. 뮬러의 농장으로 갈 때는 안이 낡은 포도차로 태워다 주었다. 파티 재밌었어. 루크가 물었다. 나도 춤을 한 번만 추었더라면 더 재밌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 파티에서는 남자들만 춤추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남자들만 즐거워하더군요. 뭐라고? 당신한테 기분 전환이 좀 되라고 데려왔는데 당신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데려오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럴 마음이 없을 거예요. 하고 매기가 말했다. 사실 난 당신에게 신물이 났어요. 지금의 내 생활도 그렇고 당신은 날 당신의 생활에 끼워 넣지 말아야 했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끔찍해요. 조용히 해.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둘이서만 얘기해요.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내가 몇 분 동안이라도 단둘이서만 얘기할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 힌멜호후 언덕 아래에 차를 세우면서 루크에게 동정적인 순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아내를 데려다 줘.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바쁠 건 없으니까 서둘지 말고. 루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요. 난 당신에게 복종하기로 약속했고 당신도 날 사랑하고 아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우린 둘 다 거짓말을 했어요. 난 드로이다로 가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2,000파운드가 매년 그의 구자로 들어오는 것이 중단된다고 생각해 보았다. 오, 매기. 그가 힘없이 말했다. 여보,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야. 약속할게. 올여름에는 당신을 시드니로 꼭 데려가겠어. 오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아내 이모네 아파트가 3개월 동안 비게 되는데 우린 그곳에서 재밌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탕수수 밭에서 1년쯤 일하는 동안만 참아. 그 다음에는 땅을 사서 정착하는 거야. 응?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진지하게 보였다. 당황하고 걱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이 보였다. 그런 얼굴이 렐프드 브리 카사레의 얼굴과 매우 비슷하게 보였다. 매기는 좀 주저했다. 그녀는 아직도 아기를 갖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좋아요. 1년만 더요. 하지만 루크, 시드니로 데려간다는 약속은 지켜야 해요. 꼭.